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가 합격 방법론 경쟁률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쟁률은 합격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의 점수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경쟁률이죠. 내가 지원한 학과의 경쟁률이 2대1이야. 내가 지원한 학과의 경쟁률이 7대1이야. 어디가 붙을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경쟁률이 낮을수록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추가 합격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첫 시간에 구간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 점수에 대한 이해, 이번 시간에 이제 경쟁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추가 합격이 정시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 정시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추가 합격으로 붙는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추가 합격이 이만큼의 점수에서 이만큼 돼야, 흔히 말하면 수명여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이 서울대를 갔다, 이런 급격한 점수의 향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합격은 사실상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 그래서 정시 합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추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추합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 자기 점수대에서 근접한 범위 내의 추합, 다시 말해서 100% 범위 내에 드는 자연 추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점수를 몇 바퀴 뛰어넘어서 합격할 수 있는 강제 추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텐데, 추가 합격을 우리가 노리고 추가 합격의 원서를 쓸 때 대부분의 분들, 또는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사이트에서 보면 추가 합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작년도에 어떤 학과가 추합률이 몇 %였다, 500%였다, 어디가 200%였다, 어디가 빵꾸가 났다,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하시지만, 왜 그만큼의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는지, 왜 빵꾸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두 번째, 전년도에 발생이 되어진 현상들은 그 다음 연도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게 입시의 특징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추가 합격 방법론 1, 2, 3, 4에 대한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시든, 아니면 뭐 저런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시든, 여러분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조금 더 전문가의 관점에서 시야를 갖고 원서를 쓰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이 대학을 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 다시 말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자녀분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요. 무슨 선물? 너희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열심히 고력했는데 아빠나 엄마가 원서 지원에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네 성적도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을 보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선물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건 누구나 다 소망하는 바이긴 하지만, 정시 지원에서는 특히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경쟁률은 바로 합격과 연결이 돼요.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시로 우리가 원서를 쓰셨죠? 수시로 원서를 쓸 때 첫 번째 우리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에 있는 전반적인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또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서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서 지원 직전에 급격히 학과를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또 논술 전형은 급격히 학과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바꾸면 뭐해? 대부분 경쟁률이 40대, 50대, 70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원서 지원 직전에 눈치 작전을 본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정시는 원서 지원하게 될 때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년도의 경쟁률과 충원율을 고려하여, 또 거기에다가 원서를 어떻게 했어? 적정과 상향으로 나누어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 전략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상향 지원이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눈치 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의 관심사,
첫 번째, 나의 환산 점수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상위권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경쟁률과 충원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시라고 하는 것은 눈치 작전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쟁률이 높다, 경쟁률이 낮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럼 어떤 구간에서 앞으로 경쟁률이 높아지고 낮아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할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나타나는 경쟁률과 관련이 되어진 올해 입시의 현상은 첫 번째는 수능 응시생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경쟁률의 하락은 나타날 것이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학생 수의 감소예요. 전년도에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서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0.50 정도의 경쟁률이 하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0.50 정도의 경쟁률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죠.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핵심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 편차폭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벌어진다는 얘기는 낮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만약에 5명을 뽑는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20명이야. 그래서 경쟁률이 4.00대 1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5명을 뽑는데 20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이 4.00인데 이 학과의 예상 점수가 389점의 예상 점수를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389점 정도의 학생이 20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구나. 자, 2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4대1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4대1 합격가능 점수 389점 그러면 여기 지원한 20명은 이 점수권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꼭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정시의 원서 지원은 적정과 상향 지원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고 이 안에는 다량의 허수 지원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389점이 아니라 이 학과에 지원한 학생은 390점대의 학생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70점이나 380점대의 학생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는 실수와 허수의 싸움이다. 실제 합격할 정도의 점수 경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상향 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쟁률 내에서는 실제 지원자의 점수를 예측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를 예측할 수 있나? 없죠. 단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구간을 이해하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간을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나타나는 입시 현상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현상이 수능 성적에 대한 불만족으로 결국 상향 지원,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허수 지원의 증가, 그 다음에 경쟁률의 하락인데 이 두 가지 요소를 딱 결합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이 두 가지는 추합에 대한 결국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합격생 사이에 점수 편차폭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성적으로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입시 기관이 제공하는 점수로 원서를 쓰는 놈이 바보인 거야. 만약에 그대로 원서를 3개를 다 썼어. 3개 다 붙었어. 기분 좋아? 3개를 원서를 썼는데 3개를 다 붙었으면 기분이 좋아? 아니죠. 3개 썼는데 2개 떨어지고 하나를 붙어도 그 하나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붙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상향 지원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뭐 자꾸 추가 합격 자꾸 얘기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는
평균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평균가는 기본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두고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점수대보다 하향 안정 지원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위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붙는다. 알았죠? 그런데 정시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원서를 쓰게 돼? 반드시 적정 지원과 상향 지원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게 되어져 있고, 누구나 다 상향을 하게 돼 있어. 누구나 다. 그렇지. 모든 사람이, 어떤 분들은 물론 당연히 내가 재수, 삼수, 사수이거나 아니면 나는 무조건 대학을 보는 게 목표다. 높은 대학 가는 거 필요 없다. 그냥 적정한 선에서 대학 학과 선택해서 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원서를 쓰시면 돼요. 하지만 내 성적대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자연 추합의 범위로 원서를 쓰거나 강제 추합의 범위로 원서를 쓰거나 결국은 상향 지원을 하시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상향 지원 추가 합격이라는 것이 입시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정시에서는 되게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률에 대한 이해로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낮거나 경쟁률이 높은 이유. 경쟁률이 낮으면 왜 낮고 경쟁률이 왜 높으면 왜 높은 거지? 라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하나의 구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세대에서 나타나는 구간이 아니라 모든 대학의 구간은 동일하게 벌어져요. 자, 연세대는 대신 구간의 길이가 길죠. 물론 이 구간의 길이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한 20개나 15개의 학과를 나열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가군과 나군, 다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구간 길이가 짧아지겠죠. 하지만 모든 대학에서는 구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상향, 안정, 상향. 위에 있는 상향은 어떤 구간이죠? 위쪽으로 대학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정 지원을 추구하는 상향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중간의 구간은 안정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안정 구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가능해, 불가능해?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구간에 있는 분들은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고 단지 가능한 거 뭐만이 가능하냐면 좌우로의 군이동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가군에서 나군으로, 또는 나군에서 가군으로의 군이동을 통해서 대학과 학과를 바꿀 수 있는데 쉽게 대학은 바뀌지 않아요. 대신 학과 선호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고, 하위 구간이 입시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이게 바로 입시 기간에 예측하는 데이터를 보고 원서를 쓰면 안 되는 이유. 이게 바로 하위 구간의 점수 구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자, 입시 기간의 데이터를 보고 썼는데도 보고 맞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입시 기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하향 안정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구간이 바뀐다 하더라도. 구간이 바뀐다 하더라도 맞출 정도로 낮춰놓은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는 경쟁률이 2.62대 1. 자,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2.62대 1.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는 10.1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에 큰 차이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가 2.62대 1이죠. 아까 물어봤던 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경쟁률이 2.62대 1이고 표준점수가 407점대의 학생들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는 뭐가 보이십니까? 407점대의 표준점수인 학과를 경쟁률이 2.62대라고 하면 실제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407점대에 맞은 407점대의 지원자가 몰려서 원서 지원해서 2.62를 형성하고 있다고만 보이죠? 여기에 실제 지원한 학생들이 2.62 중에는 407점도 있고 400점도 있고 370점도 있고 거라는 예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학생의 점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 뒤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서 지원 직전에 또는 원서 접수 기간 내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 지원한다.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원서 지원한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합리적인 원서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바뀌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 숫자만으로 정확하게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인데 아시는 것처럼 입시에서 정시 지원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시간이나 3시간 단위로 데이터가 나타나거나 원서 지원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12시에 보여주고 또는 3시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적중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과의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2.5대 1이고 어떤 학과의 경쟁률이 4.5대 1이야. 자, 원서 지원 직전이야. 난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2.5대 1의 경쟁률을 쓰겠죠. 그쵸? 그런데 내가 2.5대 1의 경쟁률에다 원서를 쓰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른 학생들도 2.5대 1을 보고 있겠죠. 거기다 원서를 썼겠죠. 그 원서 쓴 게 바로바로 나타나면 내가 순발력 있게 이동할 수 있지만 원서 접수 마지막 날 2시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6시에 마감을 치고 난 다음에 보여주게 된다면 결국은 2.1의 경쟁률이 4.5대 1보다 경쟁률이 역전이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핵심은 여러분이 원서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원서 접수 기간 들어가기 전에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과 지원 학과에 대한 거,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써야 되는 입장이다. 무슨 입장이라는 얘기입니까? 내 성적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원서를 빨리 써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좋죠. 자리를 딱 잡고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원서를 쓰려고 할 때 이 학과 경쟁률이 높네? 학생 수가 많이 늘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는 경영학과에 원서를 쓰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경제학과에 원서를 쓰고 경영학과에 쓸까? 경제학과에 쓸까? 두 개의 원서를 막 쓰려고 하다가 나는 그러면 경영학과에 원서를 쓸 거야. 원래 이렇게 마음을 딱 잡고 있었던 거야.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서 마지막 날 결정해야지 봤더니 경영학과가 4대 1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경영학과에 원서를 쓸 점수가 되고 쓰고자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경쟁률에서는 경제학과가 낮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경제학과로 원서를 쓰고 나면 마지막에 경쟁률이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 입시의 전반적인 컨설팅과 계획이 의미가 없어. 아니 점수 계산을 왜 해? 지원대학 왜 결정해? 모든 경쟁률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입시에는 되게 많거든요. 경쟁률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의 환산 점수, 그걸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교, 그 다음에 그 학교의 한 구간 내에서 어떤 학과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학과 결정에 있어서의 본인의 선호도나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 또 전년도의 데이터,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고 지원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날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4냐 2냐라는 이 숫자 하나만으로 지원 학과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자, 4.12대 1의 경쟁률이고 여기는 2.62대 1의 경쟁률이면 4.12대 1에 모여있는 학생들이 2.62대 경쟁률에 있는 학생들보다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다 들어왔을까? 숫자를 보고 경쟁률을 보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서 지원 직전에 지원 대학과 학과가 신중히 결정돼야 되고 결정되고 나면 그 결정된 대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서 접수 기간대로 들어가서 모든 평가 요소들을 다 버려둔 채로 단지 경쟁률 하나만으로 그 경쟁률도 우리는 뭘 믿는 거야? 4냐 2냐를 믿는 거죠. 이 4 안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4가 2보다 또는 2가 4보다 유리하다. 무조건 4보다는 2가 유리하다는 이런 단순한 판단으로 원서를 쓰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가 2가 있어요.
자, 경제학과에 6.2대 1이 경제학과에서 2.62대 1이 있고 그 다음에 문헌정보학과에 2.62대 1의 똑같은 경쟁률이 있는데 어느 학과의 학생들의 점수가 당연히 높을까? 물론 여기에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경제학과의 점수가 당연히 높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똑같은 숫자가 2.6이라 하더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여기서의 2.62는 요번에 원서를 쓰시게 될 때 틀림없이 연세대학교 원서 쓰시는 부분은 전년도의 경쟁률이 문헌정보학과가 2.62대 1이었기 때문에 2.62대 1의 이 학과에 초점을 많이 두고 계실 거예요. 경쟁률이 낮았으니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어불문학과의 경쟁률이 10.13대 1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이 대학의 구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 정도의 구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 구간 내에서 요 10.13대의 급격한 경쟁률의 상승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반이 무슨 구간이냐면 기회 구간이라는 거예요. 기회 구간. 기회 구간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경쟁률이 과밀되어지고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해는 불어불문학과의 경쟁률이 높았지만 다음 해에는 도고동문학과의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어국문학과의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고 영어영문학과의 경쟁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말하면 특정 어떤 학과의 점수대가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그 하나의 학과에만 한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점수대에 가지고 있는 이 구간 자체가 기회 구간이기 때문에 눈치 작전이 심하게 벌어지는 구간이라는 얘기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경쟁률이 역전되어지는 현상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눈치 작전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왜 많이 해? 결국 그 학생들이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점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점수 경쟁률이. 그렇기 때문에 눈치 작전이 벌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경쟁률이 발생되어지는 구간에서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위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점수대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쉽게 학생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은데 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높고 심리학과의 경쟁률이 높고 언어농부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왜 경쟁률이 높아?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에 충원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학과들보다는 이런 학과들 충원율이 높은 학과일수록 경쟁률 속에 허수대의 지원들이 많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내용으로 보시면 충원율이 낮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얘기죠.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경쟁률이 낮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고 경쟁률이 높으면 붙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여기 보여줬던 연세대학교를 우리가 지금 하나의 경쟁률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도의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대학은 3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상향, 안정, 상향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를 구간으로 정리하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나눴으면 이렇게 하나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나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 둘, 3개 구간이죠. 경쟁률이 가장 과밀되어지는 구간은 바로 하위 구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입시 자료에서 가장 원서 지원이 어려운 구간은 바로 하위 구간이에요. 왜? 하위 구간은 원서 지원이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몰릴 거고 왜?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니까 경쟁률이 몰리고 경쟁률이 몰리지만 여기에 지원해서 붙은 학생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충원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위 구간에서 경쟁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어불문학과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어. 그러면 내년에도 불어불문학과만 경쟁률이 높은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영문과 정도까지 이 구간 자체가 다 어떤 구간이냐면 이 구간이 바로 경쟁률이 과밀되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도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경쟁률이 높다. 경쟁률이 높다.
경쟁률이 높으려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실제 지원 가능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지원해서는 경쟁률이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허수 지원이 들어가야 돼. 얘네들은 추가 합격을 노리는 허수 지원들이 대량으로 포함이 되어져야만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의미냐?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 점수가 이 학과의 점수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정도의 점수, 그거보다 상향되어진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원서를 쓰는 게 좋아? 전년도의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에다 원서를 그냥 쓰세요. 그러면 이 학과는 반드시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구간 자체는 점수의 경쟁력이 약한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진다?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거냐면 실제 허수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점수를, 경쟁력이 있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비 번호를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 합격 번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에게까지 순서가 도전오지 않아요. 내 점수가 너무나 길게 되어지면. 아시겠죠?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왜 높냐?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경쟁도가 높겠죠? 자, 이건 빼고. 두 번째,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합격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서를 쓰겠지. 자, 그럼 우리는 합격 가능성이 높다를 무엇으로 판단할까? 첫 번째, 지원 가능 점수로 봤었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봤더니 문헌정보학과를 봤더니 문헌정보학 점수가 402점 정도 되어지는데 내 점수가 그 점수에 근접한다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전년도의 충원율이 좀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충원율도 높고 전년도 경쟁률을 원만하고 합격 가능 점수대의 범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는 거죠. 자, 그리고 기회 구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데를 기회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회 구간은 점수 경쟁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지원자가 눈치 싸움을 벌이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세대학교의 구간은 바로 여기가 기회 구간이거든요. 기회 구간. 기회 구간이고 여기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이 기회 구간은 대부분 실수와 허수가 포함이 되어지는데,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실제 합격 가능한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100% 몰려들어가지고는 경쟁률이 높아질 수가 없어. 알았죠? 경쟁률이 높다는 거는 뭐가 몰려들었다는 얘기냐면 허수들이, 합격 가능성이 부족한 추가 합격을 노리는, 운빨을 노리는 학생들이 몰려들어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이 구간에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뒤집어 얘기하면 충원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붙어야만 여기서 서울대로 이동이 가능한데, 사실상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연세대를 100% 한 번에 붙느냐 아니면 그냥 떨어지느냐지 추가 합격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 가능성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쟁률이 낮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률이, 전년도의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자. 자, 작년도의 경쟁률이 5.0대 1이었는데 올해 경쟁률이 4대 1이다 라고 한다면 5대 1과 4대 1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초 합격자의 점수가 5대 1의 정도가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범위에서 벌어졌다면 4대 1이 되어지면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 편차가 벌어진다는 얘기고, 점수 편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낮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쵸? 이해되시죠? 왜?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대학에서 뽑는 학생의 숫자는 변화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충원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 원서 지원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기 점수대의 점수의 원서 지원은 안정적인 지원 당연히 중요하고, 그거 못지않게 추가 합격에 대한 기대, 내 점수대에서 좀 더 나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경쟁률이 높으면 불합격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죠. 경쟁률이 높은데 어떻게 붙어?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지금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북대까지 의예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아까 봤었던 연세대학교하고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연세대학교는 동일한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이라고 하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두고 있는 하나의 대학의 모집단이었었고, 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전북대까지 점수가 다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대학마다의 반영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학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점은 이게 의예과의 가군의 하나의 박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의대 박스권이라고 봤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구간은 경상대나 동아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건양대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경희대 쪽의 경쟁률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이것도 상향, 안정, 상향 정도의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하위 구간일수록 의대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하위 구간일수록 더욱더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경쟁률이 높으면 점수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양대나 부산대나 충남대나 전남대가 경상대, 동아대보다 실제 더 높은 점수대의 학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쟁률이 높아지면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점수대에서 어떤 구간을 설정해서 원서를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자연추합이나 강제추합에 대한 추가 합격으로 실제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의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경쟁률이 높은 경우, 왜 경쟁률이 높으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우리가 경쟁률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당연히 의대를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각 대학의 환산 점수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시겠죠. 첫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유불리에 따라서 대학을 결정하실 거고, 두 번째는 가나다군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안정지원과 상향지원을 교차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가군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대가 전남대나 전북대 정도, 전남대나 충남대 정도에서 안정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나군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좀 더 상향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기대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상위 누적 비율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실제 내 점수의 표준 점수와 누적 비율에서 나의 점수대와 비슷한 점수대나 나보다 높은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전략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시 2월 인원인데, 우리가 이제 원서 지원 또 정시 컨설팅 신청하시는 분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 자, 수시 2월 인원이 언제 확정되냐, 또는 정시 원서 접수가 언제냐, 정시 원서 접수 언제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원서 접수 기간의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서 접수 기간의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는 거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보다 더 커다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 그걸 고려하고 원서를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수시 2월 인원이 언제 확정이 되어지냐를 물어보시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 뭐냐면 수시 2월 인원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물론 수시 2월 인원 어떤 학과가 10명이었는데 12명이 되고 어떤 학과가 10명이었는데 20명이 됐어. 그러면 20명이 된 학과가 당연히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 어머니, 아버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똑같이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최초 모집 인원에서 수시 인원이 100% 늘어서 20명이 된 학과와 20%가 늘어서 12명이 된 학과로 봤었을 때 우리는 어느 학과의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수시 모집 인원이 대량 늘어난 학과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뭐냐면 막판에 가서는 수시 2월 인원이 대폭으로 늘어난 학과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시 2월 인원이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전년도나 그 전년도의 통계를 보게 되면 수시 2월 인원이 많이 늘어난 학과에 학생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점수대로 몰려드는 현상들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역으로 이해하시는 게 낫고, 다시 말하면 수시 2월 인원이 크게 늘지 않은 학과가 지원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또 모집 인원이 적을수록 원서 지원에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서 지원 내에 기간 내에 경쟁률에 대한 상황을 보고 원서를 쓰는 거예요.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5가지 요소를 생각하겠죠.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학별 환산 점수.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세 번째는 자, 내 점수대에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시 2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경쟁률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2월 인원에 대한 부분과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은 자칫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학과의 경쟁률이 4대1이고 어느 학과의 경쟁률이 2대1이면 2대1이 4대1보다 경쟁률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숫자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와 허수의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허수는 추가 합격을 대량으로 모르는 분들이고, 이 실수와 하수가 결합이 되어져야만 경쟁률이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경쟁률을 숫자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구간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간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이해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단지 숫자를 보고 지원대학을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원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시고요. 제가 그 전에 올려놨었던 추가 합격 방법론 1, 2, 3도 있고 2020학년도에 올려놨었던 추가 합격 방법론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하나씩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추가 합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